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처럼 안전하게 된 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인류 역사 한 20만 년, 30만 년을 보면 우리의 DNA는 아직까지도 구석기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맹수가 나타나는 상황이냐? 따져볼까? 1, 2, 3, 4, 5 이렇게 따져가다가는 잡혀먹고 말고 찝찝하면 바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복잡하고 논리적 사고보다는 아주 빠르고 직관적인 사고, 이게 우선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닥터입니다. 제가 도발 문구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닥터 프렌즈의 의학의 역사, 그거보다 내가 낫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닥터 프렌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은 내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은 현장에서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보는 역사와 또 연구자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새로운 기술을 혁신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또 보는 역사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재밌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다는 요청이 서울대 의대에서 와가지고 오늘은 서울대 의대 생리학 교실의 전주원 교수님 모시고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닥터 딩요 구독자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쓰셨던 역사 묻고 의학이 답하다 보면은 의학의 역사를 초자연시대, 자연시대, 해부학시대, 분자의학시대, 정보의학시대 이렇게 5시대로 나누신 것 같던데 초자연시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이제 고대죠, 고대. 신의 징벌로 여겼던 시대고, 뭐 심지어 이때는 뭐 여성이 열이 나면은 뭐 믿기지가 않은데 지붕 위에 올렸다, 화덕에 넣었다, 흑역사라고 부르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비성적인 극단적 처치를 했던 시절인 것 같은데 이때야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에이즈 환자를 뭐 낙인을 찍고 바라본다든지 병이 걸리면 뭐 조상을 소홀히 모신 탓이다, 지금까지도 이런 게 남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직도 민간의 비방, 무슨 전통요법에 의존하고 이런 경우들 좀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맹신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를 보면 의학도 불확실성, 불안전성이라는 기본 특징이 있고요.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뭐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비과학적 요소가 빈틈을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건 우리의 사고 체계는 기본적으로 오류, 편향에 취약하다. 뭐 이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만이라고 우리는 디폴트가 합리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틀린 생각을 가지는 게 디폴트네요. 우리가 이제 인지적 노력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는 이런 복잡하고 논리적 사고보다는 아주 빠르고 직관적인 사고, 이게 우선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죠. 조금의 옛날에 인류를 생각해 보면 어떤 작은 신호에도 빨리 도망가야 되고, 무조건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거죠. 과학적 사고하다 죽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맹수가 나타나는 상황이냐? 1, 2, 3, 4, 5 이렇게 따져가다가는 잡혀먹고 말고 찝찝하면 바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처럼 안전하게 된 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DNA는 아직까지도 구석기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은 개체가 생존에 유리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합리적, 논리적, 체계적 사고를 키워서 이 본능적, 직관적 사고를 억눌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면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의학은 조금 평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집단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개인의 고통, 주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소해 주지 못하니까 이 말씀 진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소금물이 몸에 나쁘다, 다 맞지 않아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 의학은 통계학에 기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금물을 먹었을 때 더 건강한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원래 디폴트로 빠져있던 비성적인 본능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소금을 먹고 나왔대. 진화론적으로 이미 세팅까지 돼 있는 데다가 의학의 빈틈이 있음이 서로 결합되면서 유사의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제가 피카소 그림 하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과학과 자비라는 이제 피카소의 작품이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맥락 중에 하나는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디프테리아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그림을 보면 환자는 대각선 방향으로 누워 있고
양쪽에 의사와 수녀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의사의 기술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질병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는 느낌과 수녀님의 이 돌봄의 느낌 이런 것들을 대조를 시켜두는데 사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의료 현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좀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한데 의사는 뭐 환자도 안 보고 뭐 컴퓨터만 본다. 근데 사실 또 돌봄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의 특성의 문제도 일부 있지만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시스템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또 의료진을 이렇게 내몰다 보면 그게 또 나오기도 힘들죠. 감정 지지를 왜 하지 않느냐?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다 법적으로 나에게 화살로 도리어 꽂혀온다는 거죠. 정말 수많은 고발, 재판. 네가 낳는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최대한 내 감정적 돌봄을 차단하고 기계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대. 그런 면도 조금 있다는 거. 저 그림에서 제가 좀 해석을 하자면 의료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는데 종교인이 훨씬 우위인 시절이다. 의학 현장에서 의사가 종교인을 넘어서게 된 게 얼마 안 됐다. 아까도 조상 탓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일종의 도덕적 질병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신을 노엽게 한 대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이면 치료 방법이라는 건 신의 노염을 푸는 거죠. 그다음에 조상을 제대로 모시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을 모시는 사제들이 의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질병을 이해하려는 이런 것들을 억누르려면 그냥 단지 정보를 전달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이거니까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는 건 택도 없다는 거죠. 예. 지금 뭐 유사의학, 뭐 신앙적에서 빠지는 분들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스티브 잡스. 췌장암이 사실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죽는 췌장암이 아니고 췌장 섬세포암이라고 해서 치료하면 아주 쉽게 사는 병이에요. 지금까지 아마 살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수술 받으셨으면. 근데 그 똑똑한 분이 이제 자연의학, 대체의학, 지금 우리 주제인 뭐 신앙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그렇게 똑똑한 분도. 그게 이제 우리 본능에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이성으로 이기기는 어렵다는 거, 쉽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 그래서 사실 닥터 딩요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대에는, 초자연 시대에는 병을 주는 건 신이고 병을 치료하는 건 종교인. 중세로 넘어오면서 우리 몸으로까지는 온 것 같아요. 자연 시대 완전히 이 의학을 점령했던 게 사채액설. 책 내용에서 제일 재밌게 본 부분인데 사채액설이 뭔가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책이 우리 몸의 근본 구성 요소다라고 보는 것인데 혈액, 점액, 흑담즙, 황담즙 이 네 가지의 체액으로 우리 몸은 구성이 되고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이제 병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체액설의 핵심 요지인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기에 와서 사원소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기반 위에서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궁금증의 상당 부분을 과학적이고 좀 철학적인 방식으로 풀어내신 분이 이제 히포크라테스다. 그러니까 이제 히포크라테스 때 만들어지고 난 뒤에 로마 시대 초기에 2세기경에 갈레노스라는 위대한 의사가 등장을 하고 당시에 다른 의사들 과 비교해서 저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전승이 되게 됩니다. 이 갈레노스가 히포크라테스 이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목적론적 관점, 기독교적인 어떤 창조론적 관점과 의학 이론 체계를 굉장히 잘 융화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보면 조금 엉뚱하지만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굉장한 권위를 얻게 되는 상황도 있었고 이만큼 저술을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바이블처럼 이론 체계를 이제 믿게 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책설이 재밌거든요. 여기 제가 보니까 마침 또 우리 혈액형 성격론이 지금도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혈액형 성격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재미가 있으니까 사책설도 그 시절에도 이게 그걸 또 성격을 연결지어서 하는 이론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흑담즙 기질이더라고요. 좀 내성적이고 건조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굉장히 흑담즙 기질에 가까운 뭐 이 이론에 따르면 그렇고요. 흑담즙 같은 경우에는 좀 우울감이 강한 내성적인 피가 많은 경우에는 다이얼질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따뜻하고 습한 기운이 많고 이제 황담즙 같은 경우에는 좀 성급한 부주의하고 ADHD 그런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점액은 주로 이제 인내심이 좀 많다. 예. 그다음에 좀 차갑고 그렇지만 습한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잘 참고 이런 성격이다. 뭐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을성이 많기 때문에 흑담즉 점액 기질의 성격. 네네. 교수님도 흑담즉. 오늘 이 시간에 영상 보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본인의 사채엑셀 성격은 어떤 건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사열이라는 이제 피를 빼내는 치료가 유행했던 건 피가 많아진 다혈질이고 혈액이 많아지면 우리 몸이 습하고 따뜻해. 그러니까 땀도 날 수도 있고 이제 몸의 체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피를 뽑아내가지고 체액의 균형을 맞춘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의 특징을 잘 관찰한다. 그걸 기반으로 어떤 체액의 불균형이 생겼느냐 판단을 해서 치료 방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중세 근대까지도 사혈하고 하재 치료가 많았는가 보니까 이 사채엑셀에 기반해서 치료까지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마이너한 치료가 아니라 모차르트, 워싱턴 대통령이 정말 뭐 너무나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제 사혈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 이거 사실입니까? 좀 논쟁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사혈 치료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게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거의 있다. 정설인 네, 거고. 1799년에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마 인후염 또는 목감기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피를 뽑아냈다. 뭐 한 2.5리터 정도 뽑았는데 2.5리터.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남아 있는데 그래서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망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뽑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애매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피 전체 해봐야 4에서 5리터 정도거든요. 저혈액 쇼크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그건 누가 뽑아도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워싱턴 사례는 비교적 좀 명확한 것 같은데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년에 여러 질병들을 또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열도 이제 상당히 받았다라는 뭐 얘기들이 있어서 정확한 사인은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사열이 뭔가 영향력을 미쳤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직접적인 원인일진 모르겠지만 영향을 미친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 정말 유효한 의학, 그건 하루아침에 등장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가면서 이까지 왔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안전지침은 피로 쓰여진다. 무인 헬스장이 왜 없을까? 뭐 헬스장 차려놓으면 사람이 가서 운동하고 돈만 내고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다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 없을 때. 의학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정말 이거 진짜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다 먹어보고 죽고 뭐 피 빼보고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이게 지침이 나온 건데 이게 어렵고 좀 딱딱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걸 안 보고 직관적인 걸 찾다 보면 수천 년 동안 이 쌓아올린 피로 쓰여진 역사를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다. 의학이 참 흑역사로 발전하는 거죠, 결국. 네. 그러면 이제 자연시대를 끝내는 게 해부학 시대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해부학을 하면서 병의 원인이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해부학의 아버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님 아니겠습니까? 뭐 15세기, 16세기? 이 정도면 뭐 이게 사책설이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었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해부학은 왜 이걸 끝내지 못했는지. 이제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부를 한 10구 정도는 했다. 30구 이상 해부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제 해부학 서적을 출간하려는 기획까지도 했는데 같이 연구를 했던 이제 델라토레라는 의사가 갑자기 이제 흑사병으로 삶을 마감하면서 레오나르도는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는 책을 이제 출간하지 못했고 본인이 기록한 연구 노트를 이제 제자한테 물려줬는데 그리고 난 뒤에 생방이 어느 순간 묘연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270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이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학이 영국의 윈저성에서 발견이 되어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이 안 남아서 이 사치엑스를 작사를 못 냈다. 일단 해부학의 아버지라는 호칭은 좀 주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고 왜냐 그러면 결과가 발표가 되고 공유되어야 남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 진보, 의학의 발전에 당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숨겨진 아버지, 해부학의 숨겨진 아버지 이런 표현들을 좀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숨은 아버지.
그러니까 베살리우스가 해부학에 대해서 아주 정교한 지식을 쌓고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라는 책이고 1543년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흥미로운 건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에 관하여가 발표되는 시점과 같은 해에 발표가 됩니다. 과학혁명의 시작과 의학혁명의 시작이 같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갈레노스의 체액슬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해부학 연구가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치료적으로는 사열 치료나 이런 방식을 여전히 썼던 분이고요. 막스 플랑크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 과학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진보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기존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과학자들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과학자가 등장하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뭔가 이제 진보가 일어난다라는 것처럼 패러다임이 한번 바뀐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다고 바로 지동설 쫙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죠.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서 빨리 바뀌겠지만 책 내고 뭐 구전으로 이렇게 퍼지려고 하면 베살리우스가 뭐 책을 내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결국 베살리우스는 세상을 바꾸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이제 하지 못했다 그러더라도 조금씩 이제 무너질 수 있었던 배경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비 같은 경우에는 또 과학혁명이 이제 무르익어 가는 그 시점에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물론 이제 하비가 처음에 이제 혈액은 순환된다 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 그 전까지는 혈액은 말초에서 없어진다, 소모된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건 역시도 뭐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비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점점 수용되었다라는 점은 고대 이론에 상당한 이제 균열이 생겨가고 있었다라는 징표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가 뱅뱅 도는 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진짜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고대 권위를 뿌리치기가 힘든 면도 컸었고, 하비는 동맥과 정맥 사이에 연결이 되어야 순환이 되는데 그걸 못 찾았습니다. 뒤에 이제 이탈리아의 의사인 말피기가 찾아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혈액이 순환된다, 수용이 쉽게 되기 시작하고, 이게 혈액이 순환된다라는 이론이 받아들여지니까 피가 부족하면 피를 보충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그 전까지는 수혈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힘들었는데 소모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수혈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거기에도 또 흑역사가 좀 있죠. 우리 혈액형도 모르고 면역 반응도 모르니까 염소피를 이제 보충해 넣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혈액형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이후에 안전한 혈액 방법이 나왔지, 그 전까지는 많은 희생들이 또 있었다. 모세가 째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그 당시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고, 종교의 힘도 워낙 셌을 것 같기도 하고, 내재된 직관을 좀 이겨내는 그런 것도 참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베살리우스의 스승님이었던 이제 실비우스라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든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갈레노스를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갈레노스의 이론이 맞았는데 1000년 사이에 인체 구조가 조금 바뀌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래요. 유사의학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증거를 내잖아요. 계속 방어를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안 되는 걸로 계속 덮는 거예요. 그때는 더 했겠죠. 뭔가 이제 학문적인 이론적으로 승복을 한다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건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과학 한번 발전하려면 좀 우리 마음속에 썩어 빠진 그 상식을 도려내는 섬뜩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만한 각오가 없으면은 진짜 이 과학이 진보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다섯째가 분자의학 시대, 정보의학 시대. 소위 말해서 이제 과거 끝났고 현대랑 미래에 남았는데, 현대에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치료가 이거예요. 표적 치료, 면역 항암 치료. 사실 이제 전통적인 항암 치료가 이제 세포독성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거죠. 막 머리 빠지고, 막 입 헐고, 막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던 게 여태까지 대부분의 항암 치료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암만 딱 골라가지고 죽이는 이런 표적 치료들, 면역 치료들, 의학의 발전과 맞물려서 이런 치료들이 나타나는 걸 좀 의의를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도 그 암생물학 분야 쪽을 연구를 하고 있고, 항암 내성, 암세포의 이제 신호 전달 체계의 교란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또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면역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지 이론적으로만 가능했고 연구실에서 그냥 실험을 했을 때 가능한 얘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좀 축적의 시간을 거치고 난 뒤에 현재는 뭐 임상 현장에서 실제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많이 됐다. 쓰고 있죠. 네, 네. 돌연변이 생기면서 우리 정상 면역 세포가 못 잡아먹게끔 분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암을 우리가 못 치료하는 원리인데 다른 뭐 1세대, 2세대를 어쨌든 얘를 죽여볼까 하는 접근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정상 면역 세포가 잡아먹게끔 알아보게 해주자. 요게 3세대 그 이론이라는 거죠. 예, 그게 지금 현실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죠. 이게 이제 암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들, 환경들을 연구를 했을 때는 이게 암 치료에 직접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지만은 어느 순간 이 지식이 축적되고 기술이 올라오니까 이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사실 당장 유용하지 않아 보이고 별 필요 없어 보이지만은 기초 연구가 어느 순간 막대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원천적인 기술 지식이 얼만큼 중요하냐. 지금은 이제 기술 격차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초격차 기술 개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아예 근접하지 못할 정도의 초격차 기술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게 이제 기초 연구라는 거죠. 사실은 연구를 안 하면 발전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현재 지식을 응용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 분야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고 병원이나 우리 의료 체계가 전 세계 수준이지만은 연구도 여기에 가미를 한다면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의학 쪽의 위상을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즘에는 학문적 장르 파괴라고 해서 뭐 이제 노벨 물리학상도 뭐 구글사가 받고 뭐 이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기초과학을 고루 이제 발전해야 당연히 의학도 발전한 것 같고 마지막 미래 질문. 그리고 미래에는 이걸 뺄 수가 없죠. AI. 저도 이제 도움을 받고 있고 많은 의사들이 AI를 많이 적극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 AI가 우리의 의학을 좀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책에 보니까 또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 방법 이런 것까지 묶어서 AI가 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AI가 지금과는 또 다른 관점의 의학, 새로운 의학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의 불확실성, 불완전성, 뭐 불확정성을 해소를 하면서 좀 더 정밀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거냐. 지금 뭐 당장은 이제 후자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 이제 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보면 현실 세계에서의 나와 똑같은 인체 정보를 가진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가상의 쌍둥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소프트웨어로만 있는 겁니까? 네, 예,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뭐 건강 기록, 생활 정보, 임상 정보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가상의 나를 만들어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요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예측하는 뭐 이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희망, 기대 쪽에 가깝겠지만은 또한 이제 숙제들도 있죠.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구성하는 것, 그다음에 데이터의 질 이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혈액형을 맞춰서 수혈한다는 거. 이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을 못하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이나 정밀의학 이런 이슈들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게 왜 사람들이 고민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30년만 지나도 지금 시절 보면서 흑역사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왜 저랬지 쟤들. SF 소설가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아스클라크라는 분이 했던 말이 연로하지만 저명한 과학자가 무엇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틀림없이 옳다. 그런데 그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아마도 틀렸을 것이다. 이 말이 조금 이런 상황들을 얘기해 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거든요. 예. 불가능하다는 말은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AI가 발전하면 의사 없어질 것 같니? 정말 지엽적으로 그냥 저만 봤을 때 제가 뭐 소화기내과 의사니까 저는 당장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시경을 전 많이 하니까 하면은 뭐 내시경 눈에 뭐 AI 카메라 달려가지고 뭐 조기양 같은 거 팍팍 찾아주고 이런 거 이제
곧 나올 것 같거든요.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활용되면은 뭐 제가 명의가 되는 거죠. 조기암을 빠짐없이 다 찾아내는 뭐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 로봇이 나와서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저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기대 반 우려 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하여튼 생각하는 힘 같은 게 필요하고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또는 이제 문화적 접근 이런 게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시대의 생각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역사가 묻고 의학이 답하다 같은 이런 좋은 책을 읽으면서 생각의 힘을 좀 길러 보면서 미래를 대처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의학의 역사 뭐 거의 뭐 사책설 특집 비슷하게 됐는데 이런 흑역사를 통해서 의학의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진 지침을 좀 우리가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역사를 알면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거만큼 또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교수님 제가 모셔서 또 뜻깊은 말씀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